안녕하세요. 일본에서 경영하는 누나입니다. 저는 이제 일본에 산 지 15년째가 되어 가는데요. 일본에서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은 일본에 올 때 일본의 어떤 점이 좋아서 또는 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서 오시는데 그런데도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을 토로하세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처음에 일본에 온 계기가 가족이 일본에서 잠시 체류하게 돼서 딱히 일본의 목적이 있어서는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 잠시 1, 2년 정도만 경험해보고 싶어서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 딱히 일본에 적응해야 되는 이유가 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랑 성향이 안 맞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일본을 떠날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계속 떠날 생각을 하면서 여기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결국은 여기에 있네요. 이유가 있겠죠? 저도 힘들었고 주변에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일본에 살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힘든 점들이 있어요. 일본 거주하시는 한국인을 제외하고 제가 그래도 심도 깊게 대화를 나눠본 외국인의 국적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몇 개국 사람, 동남아 국가의 사람들인데요. 다들 자기는 일본인 친구가 없대요. 저도 같은 느낌이지만 일본인은 마음을 잘 열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이 친해지는 것이 개인적인 경험들을 얘기하고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공유하면서 친해지잖아요. 근데 일본인들은 그 감정을 얘기하는 부분이 비교적 적은 듯 보여요. 한국인 중에 사람들과 좁고 깊게 사귀는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향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이런 분들과 비슷한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깊게 사귄다는 부분을 어떻게 말할까요? 사람들 두루두루 넓게 사귀시는 분이 깊게 사귀지 않는 주변인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 느낌의 인간관계가 일본 사람들 기준 깊게 사귄다고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 일본은 외국인에 대해 보이지 않는 선이 있고 그 안으로는 받아들여주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모두 이방인인데 이방인으로서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생활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알 수 있을 만큼 깊게 사귈 수 있는 일본인이 너무 적으니까 다들 어디선가 모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느끼는 일본인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부분은 아마도 메이와코 가케나이, 직역하면 상대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남에게 신뢰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의 문화에서 발생한 것 같아요. 상대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모호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디까지가 폐를 끼치는 것인가 라는 판단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살아온 환경과 경험에 따라 많은 차가 있을 수 있는데 다만 공통적인 부분은 이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면 폐를 끼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이 익숙해지기 전까지 얼마나 위화감이 느껴졌냐면 한국에서 카톡을 쓰듯이 일본에서는 라인을 쓰잖아요. 전화를 하기 전에 라인으로 전화를 해도 되냐고 물어봐요. 친구도 심지어 남친이나 여친 같은 사귀는 상대라도 전화를 해서 하고 있는 무언가를 방해하는 것이 매너 없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당연히 비즈니스상의 전화도 상대와 전화를 하기로 약속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걸면 일단 불쾌감을 주고 시작하는 거라는 인식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참고로 라인은 하루 정도는 확인을 안 해도 같이 사는 커플이나 부부 정도가 아니면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본 생활이 어느 정도 오래된 이후에 저는 일본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디까지 몸을 사리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인간관계에서 네거티브한 감정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얘기를 제외하고 대화를 한다면 그 얼마나 수박 겉핥는 식의 대화만 오고 가겠어요. 순전히 내 의견인데 내 의견을 들은 상대가 다른 의견을 가졌을 경우 그 상대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내 의견은 얘기하지 않고 본인의 감정을 상대방이 알아챌 수 있는 수준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서 알아주길 바라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한참 심할 때는 공황발작 증세가 있을 정도였어요. 물론 그 공황발작 증세는 몇 달간 지속되고 끝났지만요.
그래서 밖에를 한동안 못 나갔어요. 심리상담 받고 몇 달간은 약도 먹었고요. 뭐 벌써 몇 년 전 일이고 예전에 다 극복했지만 어쩌면 극복이 아니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제가 인간관계에서 기대하는 정도가 낮아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저한테는 너무 큰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마이너하게 느껴지지만 그 외에도 일본에 사는 게 힘든 많은 이유들이 있죠. 저의 경우는 조금 달랐지만 비자로 인한 활동 제한이 생각보다 커요. 취업 비자는 업무 내용에 따라 비자의 종류가 달라지거든요. 비자에서 명시한 내용과 다른 업무 내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비자에서 허가하는 부업은 가능하지만 일본은 대부분의 기업이 회사 이외의 곳에서 수입을 발생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근무하는 기업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는 하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묻는 순간 회사에서 이미 눈밖에 나거든요. 돈을 더 벌고 싶어도 부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취업비자로 체류할 때 무직인 상태로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취업비자가 취소돼요. 내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도 회사가 어떤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해서 직장이 없어지면 반드시 3개월 안에 같은 업무 내용으로 취업비자 서포트가 가능한 자격을 가진 회사로 이직해야 된다는 거죠. 취업비자로 일본에 올 경우 처음에는 1년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은데 갱신을 회사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 회사나 취업비자로 서포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 입장에서는 취업비자를 서포트하는 회사가 비자를 받는 개인에 대한 보증을 서는 셈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회사 쪽도 채용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채용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게 취업비자를 서포트할 수 있는지 까다롭게 심사받게 되고 이런저런 제약 조건들로 인해 회사 입장에서도 리소스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용주와 고용자를 가불관계로 볼 때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취업비자로 일하는 경우에 고용자의 입지가 조금 더 약한 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입사하게 돼서 일본으로 와서 생활을 시작하는데 회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뭔가 노동 환경, 법적으로 좀 위법적인 일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직을 하고 싶은데 회사를 다니면서 취업비자 서포트를 해줄 회사를 찾아서 이직을 하는 일이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특히 갱신하는 시기와 회사를 이직하는 시기가 겹쳐지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갱신해서 새로운 재료기관을 확보를 하고 이직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취업비자를 가진 상태에서 이미 몇 개월간 일을 한 직원에 대해 갱신해주는 것과 취업비자를 새로 발급받도록 해주는 것은 엄청나게 난이도 차이가 큰 일이다 보니까 고용자 입장에서는 옮기고 싶어도 옮길 회사를 찾지 못해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다니는 일이 정말 많아요. 결국 이 부분에서 버티지 못하고 귀국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참 많고 어느 나라나 다 그렇겠지만 외국에서 산다는 것은 큰 핸디캡을 안고 사는 것이니까요. 또 다른 점으로는 단순히 말로 하는 언어의 차이뿐만 아니라 표정, 바디랭귀지도 다 다르니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잘 파악이 안 돼요.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하더라도 삶의 많은 부분, 유머나 잡담을 빼놓을 순 없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생활의 많은 부분을 그런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방송을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이 당연히 아는 예전에 유명한 방송이나 유명한 연예인의 예전 얘기나 아니면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나 그런 것까지는 방송 매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켜보지 않으면 외국인들은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 이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섞어서 대화하는 일본인들 사이에 있으면 나만 못 알아듣고 그렇다고 분위기 깨지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대화의 흐름을 놓쳐서 약간 바보된 느낌도 들고 그렇죠. 말귀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된 느낌을 자주 느끼게 돼요. 일본어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제가 일본에 살기 시작한 지 10년쯤이 됐었던 시기에 통번역 전문가로 국제회의 동시 통역을 하시는 분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제가 10년이나 되었는데 난 일본어를 너무 못한다 라고 푸념을 했더니 그분도 그랬지만 일본 사는 사람들 다들 10년쯤이 될 때 일본어가 늘지 않는 것에 대한 현타가 온대요.
참고로 그때 그분은 일본 거주 20년이 넘은 시기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여기 있어도 진짜 일본인처럼 완전히 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 모국어처럼 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점으로는 이제는 적응돼서 괜찮지만 택시비가 너무 비싸서 그런가 아무리 늦어도 대부분 막차를 타고 집으로 가거나 밤을 새고 첫 차를 타고 집에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곳들은 손님이 없어서 그런가 늦은 시간에는 되게 많이 다 닫아요. 저는 서울 토박이라서 그런지 24시간 어디서든 뭐든 다 제공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가 일본에 와서 처음 몇 년간은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배달도요. 배달 문화가 코로나를 계기로 많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배달료가 음식값의 반에 가깝게 비쌀 때가 많은 데다가 배달이 되는 메뉴도 적고 항목도 좀 많이 적거든요. 그래서 피자 말고는 여전히 배달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 시스템이 다 통일이 안 되어서 하다못해 작은 동네 병원까지 완전 제각각이에요. 회원카드, 온라인 카드 말고 신용카드처럼 생긴 그 카드나 종이로 된 카드를 온갖 곳에서 다 필수로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없으면 제대로 처리를 안 해주니까 무슨 카드를 몇십 장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정말 짜증나죠. 요즘 점점 어플을 이용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플도 다 제각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플 개발비가 더 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플도 다 제각각으로 사용법도 다 달라서 자주 이용하는 것 아니면 매번 사용법 물어봐야 되니까 물어보는 거에 대응하는 직원 인건비가 더 들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어플 쓰지 말고 그냥 카드 써줬으면 좋겠어요. 또한 포인트 적립률이 대부분 좋아서 포인트를 잘 모으면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또 포인트 적립 회사들이 다 제각각이라 휴대폰 어플이 중구난방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결국은 한두 개 회사를 제외하고 포인트 적립을 포기했어요. 아직도 현금만 되는 가게는 상당히 많고요. 특히 종합병원을 제외한 웬만한 병원, 소수의 병원을 제외하고는 현금만 받아요. 병원은 진짜 언젠가 병원 시스템만으로도 동영상을 만들어도 될 만큼 환자에게 불편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하시지만 일본 집 너무 추워요. 근데 일본 겨울도 실제 온도보다 훨씬 춥거든요. 공기 중에 습도가 높은 데다 바람도 세고 지진이 많은 나라라 건축법상 대부분 이중창을 하면 안 되는데 한국처럼 재건축도 거의 없고 한 번 지으면 계속 건물 보수해서 계속 쓴단 말이죠. 또 베란다도 그 베란다로 나가는 유리창도 공용 공간의 물건이라서 내가 산 내 소유의 집이라고 해도 교체하거나 손을 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많이들 사시는 월세집은 오죽하겠어요. 정말 너무 추운데 위쪽에 달린 에어컨을 히터 겸용으로 쓰니까 더운 바람이 위에서 나오죠. 위에서 나오는 바람이니까 아래까지 안 따뜻해지고 바닥을 따뜻하게 해야 더운 공기가 위로 순환하면서 조금이라도 따뜻해질 건데 온돌 같은 건 없으니까 전기 카페트 같은 거 써서 그걸로 집을 데우려고 하면 전기료 폭탄 맞고 전기 카페트는 세탁도 잘 못하니까 비염이나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환 생기고 비교적 최근 집들은 바닥 난방이 있긴 한데요.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바닥 난방이 아니고 거실에 사각형으로 거실이 일부분만 되어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발이 얼어붙는 데다가 제가 정확한 구조는 잘 모르겠지만 비열이 높은 돌 같은 다재를 이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가스를 태우고 난방을 끄는 즉시 차가워지는 데다가 가스를 계속 태우니까 가스 요금이 미친 듯이 비싸요. 따뜻하지도 않은 바닥 난방을 아침과 밤에 너무 추울 때만 잠깐 쓰다가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 정도 요금 폭탄 맞아봤어요. 겨울은 진짜 최악이에요. 겨울철 실내의 적정 온도는 18도라고 하던데 어찌나 잘 지키는지 회사든 어디든 추운데 투성이고 추위 많이 타는 사람은 아주 견디기가 힘들어요. 또 여름 태양은 선크림 발라도 5분 정도 양산 없이 걸어 다니면 화상을 입을 정도예요. 물론 피부 약하신 분들이 습도 높고 태양은 아프게 따갑고
습도가 아주 높은 나라의 여름도 적정 실내 온도를 참 잘 지키니까 전철도 덥고 실내도 덥고. 여름에 관광 오지 마세요. 여름에 관광 온 지인들이 더위 먹은 사람이 아주 많아요. 네, 그런데도 제가 일본에 살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삶의 난이도가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낮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원으로서 수명이 길어요. 직업적 안정성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낮아요. 두 번째는 거주용 부동산을 은퇴 전에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남과 비교 잘 안 하고, 개인주의적이라 타인이 나의 삶에 참견하는 일이 매우 적고, 인간관계의 스트레스가 매우 적은 편에 속하죠. 마지막으로 경쟁의식이 낮고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 태어나 자라난 일본 사람들에 비해 한국 사람은 생존력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한 느낌이에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스트레스 적게 받으면서 뛰어난 성과를 보입니다. 초식동물 사이에 뛰어든 육식동물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회사원으로서 수명이 길고 직업적 안정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낮다는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한국은 전반적으로 40대 중반이 넘어갔을 때 회사원으로서 일하는 확률이 점점 적어지고 자영업자의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30살쯤에 일본에 왔기 때문에 거주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비슷한 연령대의 일본인과 비교해서 노후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에 주변 사람들과 미래를 걱정하는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당시 고민을 상담했던 대상은 한국에 사는 친구들과 일본에 사는 한국 사람, 그리고 비슷한 연령대의 일본 사람이었고, 이때쯤에 이 세 부류의 삶의 만족도가 평균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제 연령대의 사람들은 많은 수가, 여자들은 거의 이미 직업이 불안정해져 있거나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연령대의 일본 사람들은 돈은 당연히 벌고 있겠지라는 전제하에 다만 직장이나 사람들, 업무 내용들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미래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면 일본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참고로 영주권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수입이 없을 거라는 불안정한 마음은 아니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좀 드문 자산의 액수에 대한 상대적인 욕구 또는 욕심은 느껴졌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정년까지 일하고 퇴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최근 일본 뉴스에서 희망퇴직을 받는다 어쩐다 말이 나오고 있는데 워낙 없던 일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직을 좋게 보는 사회 분위기도 아닌 와중에 정년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최소한 30대 후반이 재직하는 회사에서 대부분 퇴직에 가까운 나이까지 다니거나 정년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때 회사의 주선으로 조금 더 오래 다닐 수 있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요. 이러한 직업적 안정성의 차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모두들 30대, 40대 초반까지 뭔가 안정된 것을 확보를 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급하게 압박감을 갖고 사는 데에 비해 일본은 그 시간을 훨씬 더 길게 볼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더 여유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약 55세까지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투자를 하고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을 급여를 받는 회사원으로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일본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또 한 가지 큰 메리트는 거주용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전액 융자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액이란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을 포함한 총액을 말해요. 은행에서 거주용 부동산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해주기 위해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구매자의 신용도인데,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절대적으로 구매자의 신용도를 보거든요. 융자 가능액을 계산을 할 때 현재 회사에서 은퇴 연령까지 다닌다고 가정을 하고 현재 연수입과 앞으로 연수입의 상승분 등을 은행 내부의 기준에 맞춰 평가합니다.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한 회사에 만 3년 이상 근속하고 대출 원리금 상환에 연수입의 대강 30% 이하를 쓴다고 가정하여 최대 35년간 납부를 할 경우를
생각해서 역산한 총 금액을 대출 가능 금액으로 봅니다. 그리고 실거주 목적의 융자는 이율이 매우 낮아요. 제가 본 바로는 법인 설립한 시기가 몇 년 안 되는 회사의 사원도 그 부동산 융자 대출에 문제가 없는 점을 보면 회사원으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최소한 그 정도 급여를 받는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대출 심사를 한다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어쨌든 월급 받는 회사원으로 일을 지속하는 것이 별 무리 없는 사회다라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죠. 일본은 아주 오랫동안 물가의 변동이 없었고 부동산 가격에도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면 부동산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특별한 시기가 아닌 이상 많은 케이스에 10년 정도 거주하면 비슷한 환경의 집에 월세를 사는 것과 같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입지가 좋고 시장 환경과 상관없이 구매자가 많을 것 같은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가능한 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구입을 하면 10년 정도 되었을 때 팔았을 때 이득인 시기가 오게 되고 그때 팔아서 다시 업그레이드된 부동산을 사는 것을 은퇴 전에 3번 정도 반복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인에게는 가장 큰 걱정거리인 주거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때 최소 영주권이 있는 상태여야 말씀드린 로직이 통합니다. 융자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로 허가받은 거주기간이 끝나면 돌아갈 수도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융자의 총 기간이 짧아지거든요. 그럼 결국 빌릴 수 있는 대출 가능액이 낮아지고 더불어 본인 자금을 전혀 넣지 않는 방식의 융자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고임금 직업군이 아닌 직업군들의 소득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생활비도 평균적으로 한국보다 낮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낮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좀 가치관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일본에 살면 의식주의 필수가 아닌 부분에 대한 소비 욕구가 좀 낮아져요. 한국이 밤낮 없이 휘황찬란하니까 재밌는 게 참 많잖아요. 돈을 쓸 곳이 참 많아요. 일본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재밌는 게 적죠. 최소한 밤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좀 제한적입니다. 재밌는 것을 많이 즐기는 일본인 자체도 적어서 주변에 나의 소비 욕구를 자극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참지 않아도 돈을 안 쓰게 돼요. 그리고 또 경조사비가 아주 안 들어요. 그렇게 모두 초대하고 참석하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소득의 얘기를 말씀드리면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물가와 급여 수준이 높아져서 직종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한국의 급여가 높은 건 전체 직업군에 대해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여전히 서비스 관련 직업군은 예나 지금이나 일본이 급여 수준이 높은 것 같고 특히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강한 직업군은 상대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노동인구의 공급이 적으니까 더 급여가 높은 것 같아요. 외국 회사의 일본 지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회사 전체의 예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같은 직군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경력별 급여 수준을 알게 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외국의 급여를 엔화로 계산을 할 때 엔화가 싸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높은 연봉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도 실제로 채용할 때는 그 예산으로 채용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즉 한국의 동일 직군에 대해서 엔화가 싸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쪽이 급여를 더 많이 줘야 채용이 가능한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거죠. 경제의식이 낮고 개인주의적이고 스트레스가 좀 적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인의 특성인 빨리빨리 누구보다 잘 이런 문화에서 비롯된 건데 한국인은 필사적으로 해도 겨우겨우 살아남는 풍족하지 않은 사회에서 자라나 경쟁의식이 무의식에 박혀있는 것 같아요. 어딜 가든 한국인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의 레벨이 평균적으로 높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 머리를 쓰지 않아도 좋은 단순한 직업이 아닌 이상 조직에서 봤을 때 직원의 성과 관리에 노력을 비교적 많이 기울이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성과도가 높습니다. 또한 외국인으로서 대부분의 한국인은 많은 경우 영주권을 받기 전 단계에서 어떤 종류의 취업 비자 또는 유학 비자로 체류를 하게 되고
활동에 제약이 있는 신분으로서 상대적으로 일본인인 직원에 비해서 좀 더 약자인 시기를 거치게 되면서 좋은 의미에도 나쁜 의미에서도 인내심이 높아지거든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좀 더 강해지고 힘들고 부당한 일도 좀 더 잘 인내하게 되고, 이 부분이 경쟁에서 이기려는 의식이 없어도 결국은 힘든 환경에서 살아남게 만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생존력이 더 높은데, 가장 생존력이 높은 사람은 한국에서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 겪는 힘든 일들이 한국에서라면 더한 것도 많은데 이런 마인드로 대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정말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마지막으로 개인주의가 강해서 타인의 관심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낮아요. 타인에게 서로 관심이 없어서 남들과 비교도 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대화와 일본에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표현을 하는 사람 자체가 적은 것 같아요. 돈에 관련된 영역에서는 확실하게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어느샌가 한국 사회는 돈이 목표이고 행복의 잣대인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고, 돈을 많이 벌고 자산이 많고 소비를 풍족하게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시선이 많이 보여요. 일본은 시기, 질투, 뒷담화가 분명 존재하고 어떤 부분 더 심한 것 같은데 그 기준이 꼭 돈은 아닌 것 같아요. 또한 어떤 대학을 가야지, 나이가 들었으면 결혼을 해야지라거나, 결혼을 했으면 아이를 가져야지라거나,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소비를 하고 하는 기준도, 그런 기준 자체가 한국보다 좀 덜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 바탕에는 대학을 가던 가지 않던 현명하게 계획하고 성실하게 실행하면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지속하고 거주 안정을 비롯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급여 및 사회 시스템과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가지 않고 멋지고 비싸 보이는 옷이나 가방 같은 거 없어도 별로 차이 안 나는 환경, 내가 선택한 삶에 대해서 남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부모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기저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성격이 일본에 정말 맞지 않는다고 일본 생활 초기부터 느꼈고, 특히 공황 발작 증세가 있었을 때는 정말 즉시 한국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한국에 이대로 돌아가면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잘 안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된 미래를 확보하고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 없는 안정을 얻은 후에 어디든 제가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때에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조금 더 견디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때를 잘 견디고 나니까 이제는 힘들지도 않고, 아직 원하는 자유를 100% 얻지는 못했어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계획한 대로 인생이 천천히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같은 부분이 성향에 따라 좋은 점이 될 수도 싫은 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삶에 간섭하는 것에 스트레스 받아서 더 이상 견디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일본에 잘 맞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시끌벅적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며 지내는 매일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일본이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 사람들과 투닥거리는 게 싫고 그냥 내일 조용히 하고 취미생활 즐기면서 소박하고 정적이게 살고 싶다면 일본에 잘 맞을 것 같고, 나는 좀 승리하는 게, 경쟁에서 이기는 게 좋고 전투적으로 삶을 빠르게 바꾸고 싶은 데다 자꾸자꾸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성격이라면 일본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일본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한국을 떠나서 살기로 한다면 생각보다 더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된다는 것. 그렇지만 그 힘든 시기를 견디고 나면 설사 일본이 잘 안 맞는 사람이라도 같은 힘든 일을 한국에서 극복했을 때보다 더 많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일본에서 사는 게 힘든 점과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일본에서 계속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 동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채널 등록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달해 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